네, 최영련의 정치분석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할 세 분 소개해드립니다. 김종욱 전 청와대 행정관,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 김연아 시사평론가 나와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아침에 10시에 보도자료는 나왔고요. 예, 기각됐습니다. 4명이 기각. 근데 기각을 했지만 이유가 다르기 때문에 한 명은 좀 제가 따로 떼놨고요. 한 명도 기각인데 좀 이유가 다르고요. 한 명 인용, 2명 각하. 4, 1, 1, 2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4명은 뭉뚱그려서 이야기를 하면 문영배, 이미선, 김용두, 정정리는 중대하게 헌법을 위반한 건 아니다. 이렇게 판단했고요. 한 명의 김복형 기각은 헌법재판관 임명 부작위도 헌법을 위반한 게 아니다. 중대하게가 아니고 위반한 게 아니다. 이렇게 판단한 거고요. 인용을 해야 된다라고 본 정계선 재판관은 헌법재판관 부작위와 관련해서 헌법과 법률 위반이 인정되고 중대하다. 그 위반의 정도가. 그리고 각하 2명은 정영식, 조한창입니다.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요구된다. 그렇죠. 권한 대행이지만 그렇게 이제 요약을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드리면 말씀하신 대로 문영배, 이미선, 김형두, 정정미. 예. 문영배, 이미선, 김형두, 정정미는 다수 의견인 거죠. 이분들은 기각이다라는 것인데 지금 탄핵 사유 중에 대부분은 이제 이유 없다인 것이고 의견이 갈리는 부분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헌법재판관을 한덕수 총리가 임명하지 않은 거에 대하여서 이분들은 이것은 위법한 것이다. 위법한 것인데 말씀하신 대로 이게 위법한 행위지만 이 자기가 있는데 그걸 부작위한 것이지만 위법한 것이지만은 이게 이제 중대한 이 법 위반은 아니다. 이렇게 판단한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중에 이제 지금 이 말씀하신 대로 다른 이 부분과 관련돼서 이제 다른 의견이 있는 건데 김복형 재판관은 기각 의견이긴 한데 이 부분에서 이 헌법재판관을 임명을 한 거에 대해서 이 임명을 예를 들면은 이 부작위다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이 앞에 4명은 이 법을 위반한 거다라고 판단한 이유가 즉시 임명했어야 됐는데 임명을 안 했지 않느냐 이거지 않습니까? 근데 이 부분은 이 김복형 재판관은 이 즉시 임명이 아니고 상당 기간 내에 임명을 하면 되는 것이다. 무슨 얘기냐면 국회가 선출을 했더라도 여러 가지 뭐 검토할 시간이 필요한 거 아니냐. 한덕수 총리에게도 권한 대행으로서 이게 뭐 요건에 맞는 것인지 등등을 어떤 검토할 기간이 필요했기 때문에 그 정도를 보면 이것도 헌법의 법률을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 이런 논리인 것이고. 그 상당 기간 내에 포함이 된다. 그렇죠. 자신이 용인하는. 그렇죠. 자신이 해석하는 그렇죠.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 주장인 것이고 정계선 재판관은 이게 앞서 4명과 마찬가지로 이것은 법을 위반한 것이다.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은 행위가. 예. 그리고 거기에 플러스 이것은 중대하게 위반한 것이기 때문에 이거는 파면 사유가 된다. 인용해야 된다. 이런 의견이었던 거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해 주신 대로 정영식, 조한창 이 2명의 재판관의 경우에는 아예 나머지에 대해서는 판단할 필요가 없는 거죠. 각하 의견이니까. 나머지에 대한 쟁점에 대해서는 판단하지 않고 이건 애초에 국회가 탄핵 소추안 의결할 때 이 200명 이상의 이제 의결 정족수로 판단을 했어야 되는 건데 그러지 않았으므로 각하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예. 자, 저도 이제 일단 평가를 해주시죠. 네. 저는 이제 보도자료를 보고 왔기 때문에 정확히 뭐 해석을 할 수 없습니다만 일단 부정적인 요인과 긍정적인 요인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는 지금까지 헌재가 어떤 결정을 내릴 때 만장일치의 결정을 내려왔었는데 이번 같은 경우는 다 드러낸 거죠. 그렇죠. 헌법재판관들 개인이 어떤 사항에 대한 탄핵, 심판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 다 드러냈다. 그러니까 이런 적이 없었는데 왜 다 드러냈을까라고 하는 측면과 관련해서 내부의 갈등이 매우 심했다. 이건 이제 한덕수에 한정돼 있는 측면이 있는 것이고 또 하나는 김복형, 정영식, 조한창 소위 이제 보수적인 재판관이라고 하는 재판관들이 실제적으로 한덕수 탄핵 심판과 관련해서
이제 보수적인 입장들을 적극적으로 드러낸 것 같다라고 하는 판단들이 든다라는 측면에서는 좀 부정적인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만 예. 이제 긍정적으로 본다면 이 사건 자체는 윤석열 탄핵 심판 내용과 거의 상관이 없다. 거의 판단을 하지 않은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대부분 다 소위 위헌하지 않다라고 설명한 이유 중에 하나는 증거가 없다라고 다 얘기를 했어요. 증거. 확인할 방법이 없는 거기 때문에 여기서 판단할 수도 없다라고 얘기한 측면이어서 이걸 위헌 위법이라고 우리가 어떻게 예를 들면 판정 내리기 어렵다라고 판단을 했던 측면. 하지만 이제 말씀하셨던 것처럼 헌법재판관 임명 문제 관련해서 본인들이 이제 판결을 내린 게 있으니까 그 부분은 위헌적이나 이 사람들이 소위 직접적으로 선출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국민을 배신했다 보기 어렵다는 판단을 내렸다는 측면에서는 약간은 좀 긍정적인 측면들이 있기는 합니다만 문제의 핵심은 이 사람들이 윤석열 탄핵 심판과 관련해서도 이런 갈등들이 계속 있었다면 지연된 이유는 이게 사실이라면요. 이것 때문일 수도 있겠다라는 판단을 할 수 있게 되는 측면들이 있는 왜냐하면 거죠. 사건 자체가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네네. 이것 자체가 지금 부작위 이야기하고 있는 헌법재판관 임명에 관한 사안들을 이게 지금 다투는 것이고 내란과 관련해서는 행위를 한 자는 윤석열이고 이 사람은 자기는 최대한 막으려고 했는데 그럴 뭐 어떤 시간도 없었고 대통령이 마음먹고 그렇게 해버렸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었다라고 본인이 직접 이제 헌재에서도 그렇게 증언을 했고. 이 부분과 예. 관련돼서 한덕수에 대해서 판단할 부분은 예. 사실 그러니까 한덕수가 내란을 방조했거나 뭐 했느냐, 공모했느냐에 대해서는 수사가 이루어진 바가 없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헌법재판관도 판단할 부분이 없고 다만 검찰 수사 기록도 못 받았어. 예. 국무회의를 적법하게 이제 한 것이냐 아니냐 이 부분을 이제 판단을 해야 되는데 그렇죠. 그런데 한덕수는 뭐라고 주장을 해야 하냐면 이 국무회의가 적법하지 않았다. 국무회의라고 볼 수가 없었다. 그래서 나는 이거를 이 적법하지 않게 국무회의조차도 건너뛰고 막 하려고 하기에 윤석열이 하려고 하기에 나는 국무회의라도 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했다. 이렇게 지금 주장을 했기 때문에 그럼 이 국무회의의 적법성을 이렇게 따지든 저렇게 따지든 어쨌든 적법하지 않다 하더라도 한덕수는 그거를 막으려고 하고 어쨌든 간에 이것을 위헌적 상황을 그렇죠. 막으려고 한 거지. 그렇죠. 그런 것이기 때문에 지금도 그러면 파면 사유로 이거를 꼽기가 어려운 거죠. 이 헌법재판관들이 다른 별도의 자료를 갖고 있지 않는 한.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쟁점이 안 됐던 겁니다. 이 내용대로 하면은. 그렇죠. 예. 저는 뭐 두 분이 설명 잘해 주셔가지고 그런 것보다는 이게 참 안 좋은 사인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 뭐냐면요. 어떤 측면에서? 이제 국회에서 헌법재판관 추천을 했어요. 근데 대통령이나 대통령 권한대행이 임명을 안 하더라도 이제 면죄부 받는 거다 그런 생각이 들고 상석 그 이야기는 맞아요, 진짜로. 그렇죠. 대통령이 네. 오, 안 해도 돼. 안 해도 돼. 안 해도 되는 거예요. 이 논리라면 상당 기간이라는 김복형의 상당 기간이라는 게 네. 헌재 재판관들 마음속에 있는 상당 기간이잖아요. 그리고 대통령이나 대통령 권한 대행 마음속에 있는 상당 기간이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내가 심사숙고 그렇죠. 할 만한 권한이 있는데 아무리 생각을 해도 이거는 야 이게 수가 안 나오네. 그럼 국회가 다시 한번 합의를 해줬으면 좋겠는데 아우 나는 못하겠어라고 국민을 위해서 내가 지금 판단을 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계속 밀어버리면 그럼 방법이 헌법재판소는 그냥 해체돼야 돼. 방법이 없어요. 해체돼야 돼. 그러니까 그런 대통령이 나오면은 그냥 야 너희들 임명 못하겠는데. 이제 앞으로 이게 정말 되게 안 좋은 네. 선례가 되고 면죄부를 준 거가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음. 그러니까 대통령이나 대통령 권한대행은 공적 권한을 갖고 있는 거잖아요. 그것은 헌법과 법률에 기반을 해서 행사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렇게 결정을 해버리면 자의적인 판단의 여지를 너무나 넓게 인정을 해준 거다. 그렇지.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렇죠. 과연 대한민국이라는 시스템이 운영될까라는 생각도 들고 상설특검 임명 안 해도 이제 그냥 괜찮은 거예요. 그렇지. 이게 뭐야 이게. 그리고 나는 그럼 국회의 권능은 없는 거네. 없어요 그냥 이거는. 그럼 대통령이 마음대로 해도 되는 거야. 네. 네. 그러니까 이제 전 김복형 헌법재판관이 좀 악의적이라고 하는 게 자기들이 판결을 내린 게 있잖아요. 위헌적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때 8대 0이었거든. 그러니까 자기 다 합의한 거잖아요. 네. 근데 거기에 예를 들면 기간은 우리가 정할 수 없으니까 네. 그것까지 우리가 위법배로 얘기할 수 없다라고 말하는 건 자기 스스로 법률을 위반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말한 헌법재판소법에 말했던 판시했던
그러니까 선고했던 내용들에 대해서 스스로 부정하는 행위를 하고 있는 거니까 되게 악의적이라는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조한창, 정영식 재판관도 마찬가지인데 완전히 판단을 유배버린 거잖아요. 각하를 시킴으로써. 그렇죠. 그러니까 자기가 윤석열과 관련돼서 아무 흔적도 아직까지 남기지 않겠다라고밖에 볼 수 없는. 그러니까 한덕수 문제와 관련해서 정적수 문제 하나만 딱 가지고 정적수가 내가 볼 때는 200명이 돼야 되니까 그 외에는 난 판단하지 않을게라고 얘기해버렸기 때문에, 그러니까 저는 이제 이게 나중에 저는 여전히 8대0으로 갈 거라고 생각합니다만, 이 보수 재판관들이 보여준 이 좀 악의적이고 상당히 비겁한 태도 자체가 헌법을 수호할 의무를 가지고 있는 최고의 사법기관으로서의 국민에 대한 책임성들을 전혀 보이지 못했다라는 측면에서는 저는 이런 식으로 한다면 진짜 말씀하신 헌법재판소가 존립할 수 있는 국민적 신뢰를 계속 스스로 깨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 측면들이 꽤 있는 거죠. 그 좀만 더 말씀드리면 비상계엄을 국무총리가 막지를 못했어요. 예. 그러니까 동조, 방조 이걸 넘어서 가지고 막지를 못했단 말이에요. 근데 국무총리 역할이 있잖아요. 대통령을 보좌하여 행정각부를 통할하고, 그러면은 이렇게 대통령이 잘못된 판단을 하는 것을 저지하지 못하고 막지를 못하더라도 국무총리는 정치적 법률적인 책임을 앞으로 물을 수가 없다라는 그렇지. 나쁜 선례를 또 남겨둔 그렇지. 거 아니냐. 그래가지고 되게 우려스러워요. 우리가 지난주까지 계속 얘기를 나눴던 게 뭐냐면 보수 성향의 재판관들이 절차적인 문제에 대해서 계속 문제 제기를 한다라는 소문이 있었잖아요. 그게 두 명이 뭐 정영식, 조한창 이 두 사람이 각하했다라는 것은 절차적인 문제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도 이 사람들이 문제 제기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거기다가 김복형이라는 보수 성향의 사람도 이거는 좀 문제 있는 것 같은데 그래 버리게 되면 기각 각하가 3명이 된다. 그럼 인용 5명. 윤석열 대통령직 복귀하는 거예요. 이런 끔찍한 일이 벌어질 수도 있다. 정말 끔찍하고 무서운 말씀하셨는데 저는 이제 그러한 이제 가능성까지도 이제 상상은 하지만 저는 이제 현실적으로 케이스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지는 않을 거라고는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제 그렇지 않아야죠. 그렇죠. 네. 아마 장 소장님도 이제 경고를 하신 거라고 생각하고 네. 다만 이제 지도를 그릴 수는 있게 됐다. 지금 헌법재판관들의 그렇지. 어떤 생각과 입장을 그렇지. 지금 보면은 보수 정치 내지는 이제 윤석열 측하고 완전히 지금 주파수가 맞는 사람 2명인 것 같다. 정영식, 조한창이 2명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렇죠. 계속 200명이라고 주장을 해왔지 않습니까? 그리고 거기 정확하게 맞는 지금 얘기를 한 거잖아요. 그리고 이 사람들한테 부안해동하고 있는 그래서 그런가? 근데 이게 입장이 근데 그래도 나도 논리가 있는데 이렇게 이제 좀 가는 사람이 김복형 재판관인 것 같고 예. 이런 구도인 것 같아요. 지금 근데 이게 100%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지금도 말씀하셨지만은 전혀 이제 사건이 다른 따져야 될 그렇죠. 내란. 그렇죠. 예. 따져야 될 게 다른 아주 불법적으로 계엄을 선포한 게 명확한 이 윤석열 건에 가서도 뭐 이럴 거냐는 이제 다른 문제인 것이고 다만 이제 구도가 이렇다 보니까 이 4인의 지금 기각 판단을 한 4인의 재판관들도 의견을 어떻게 정리할 거냐의 문제에 있어서는 다소 이제 난감했던 사정이 좀 제가 볼 때는 있지 않았나 싶은 부분들이 있어요. 지금 보면은 제 네. 생각에는 가령 헌법재판관 임명과 관련돼서도 이제 아까 말씀하신 게 그런 부분이 있는 거잖아요. 이게 위법이라고 판단했는데 왜 중대하지 않다고 판단했느냐에 대해서 위법이라고 판단을 하면서도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이 4명의 재판관들은 그 위법인데 예. 임명을 거부해서 법을 위반을 했고 헌법을 위반을 했는데 이게 현직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을 진행하는 헌법재판소를 무력화시키기 위한 목적도는 의사의 기인하였다고까지 인정할 증거나 객관적 자료는 발견되지 않는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임명을 거부하긴 했는데 그 거부한 것까지는 있을 수 있는, 그러니까 파면할 정도까지는 아니다라고 하는 2단계 논리가 지금 있는 거란 말이죠. 예, 그렇죠. 파면할 정도는 아닌데 왜 파면할 정도가 아니냐? 파면할 정도가 되려면은 임명하지 않은 이유가, 명확한 이유가 있어야 되는데 그 이유가 뭐여야 되느냐? 헌법재판소를 완전히 이제 무력화시키려고 하는 이런 정도의 이제 의사가 증거와 어떤 증명으로 돼야 되는 것이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정확하게 이제 논리를 말하면, 헌법재판소의 논리를 말하면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경우 두 가지입니다. 그러니까 탄핵 인용이 되려면 지난번에 이제 박근혜 그다음에 노무현 이 두 재판에서 계속 이야기를 했던 게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경우하고 중대한 헌법 또는 법률의 위반 사항 경우.
중대한 요 이 두 가지입니다. 요 두 가지로 이제 요약을 할 수가 있는데 여기에서는 국민의 신임을 위반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라고 했어요. 기각을 한 사람들도. 그 예. 윗부분을 보시면 그러니까 두 가지를 판단을 한 거예요. 첫 번째, 왜 중대한 법 위반이 아니냐? 헌법재판소를 무력화시키기 위한 목적 또는 의사에 기인하였다고까지 인정할 증거나 객관적 자료는 발견되지 않는다. 그래서 이게 중대한 법 위반 아닌 중대하기까지는 아닌 것이고 예. 그 다음이 또한 당시 헌법재판관 임명을 둘러싼 정치적 갈등이 지속되던 와중에 현직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 의결로 피청구인의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의 역할과 범위 등에 관한 논란이 계속되고 있었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은 등등등 이게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 이 두 가지를 판단한 거죠. 그렇죠. 근데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경우에 해당하느냐의 문제는 그거는 재판관들의 합의로서 어쨌든 간에 어느 정도를 판단해야 되는 문제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명시적으로 이 법리에 의해 가지고 이게 중대한이 아니냐를 판단하는 거는 지금 앞서 말씀드린 중대한 법 위반이냐 요걸 판단하는 거는 또 다른 논리가 필요한 건데 그렇죠. 그 논리에서는 지금 뭘 얘기하고 있느냐라면은 헌법재판소를 무력화시키기 위한 목적 또는 의사가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이렇게 단계를 둔 거예요 지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법 위반이면 안 되고 네. 헌법재판소를 무력화시킬 목적이 있어야 된다. 근데 이 부분은 이 증거가 있거나 증명이 될 정도가 되지 않으면은 지금 탄핵 사유가 아니다. 이렇게 정리가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헌법재판소의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은 것이 헌법재판소를 무력화시키기 위한 의도나 목적이었어야 된다. 그래야 중대한 헌법 위반이고 그런 경우는 국민의 신임을 배신한 것이다. 요렇게 이제 그 3단계의 논리를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근데 케이스가 전혀 다른 내란과 이제 계엄 사건을 가지고 이야기를 해본다면 똑같이 이야기를 해볼게요. 그러니까 내란이나 계엄을 일으킨 것이 중대한 중대한 헌법 위반 사유냐에 관해서는 거의 99%의 헌법학자들이 다 동의를 하는 것이고요. 그렇죠. 그게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경우냐, 바로 연결이 되냐에 가지고 이야기를 좀 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왔다 갔다 이야기를 하는 분들이 있지만 여하튼 지난 두 번의 전직 대통령의 사건들의 경우는 중대한 헌법 위반의 사유만 있었어도 그냥 날아가 버렸기 때문에 박근혜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 날아가 버렸기 때문에 국민의 신임을 배반했다. 또 한 번 계엄을 하려고 했다. 오늘 한겨레에서 단독을 했습니다마는 또 한 번 계엄을 하려고 했고 사람들을 죽이려고 했고 그게 증명되든 안 되든 간에 그거까지 갈 필요는 없지 않을까? 그래서 이 중대한 헌법 위반 요 사실 하나만으로도 8대 0으로 그냥 무난하게 나오지 않을까 저는 아직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 생각에 이제 한덕수에 대한 헌재 판결에 좀 화가 나는 거 이 내용들이거든요. 헌법재판소를 무력화할 목적이 있어야지만 탄핵을 할 수 있다면 대한민국에서 그 아래 행위들은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고 지금 자기들끼리 판시를 거나 마찬가지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왜 이렇게 무력화라는 얘기까지 들었을 거나 하나랑 국민신임 배제도 마찬가지 이 내용을 제가 보니까 국민한테 직접 뽑힌 자와 뽑히지 않은 자를 또 예를 들면 분리를 해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직접 뽑힌 자가 만약에 이 정도 행위를 했다라고 얘기한다면 국민이 배신을 당하겠습니다. 아마 이런 얘기가 있는데 말씀하셨던 것처럼 저는 한덕수의 헌법재판소의 판결 자체에 관심을 가졌던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계엄 문제와 관련해서 헌법재판소가 어떤 판결을 할 것인가 비상계엄에 대해서 이 부분에 대한 어떤 판결 내용이 나온다면 그것이 이후 윤석열 탄핵 심판 결론 선고 과정에서 그 선거가 어떻게 나올지를 비춰볼 수 있을 거라고 판단했는데 내용을 보면 한덕수가 소위 이 탄핵 비상계엄을 막으려고 하는 행위를 적극적으로 했는지 안 했는지에 대해서도 증거 자체가 없다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이번 선고에서는 비상계엄에 대한 아무런 판단을 하지 않았다라는 측면에서 8인 헌법재판관들의 판단은 적어도 비상계엄 문제에 대해서는 요건에 해당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합의는 존재하는 거 아닌가. 그렇지 않다면 이 헌법재판관들 3인이 어떤 형태로든지 그 내용들을 삐죽삐죽 내놨을 거 아니에요. 거기 사이사이에다가. 근데 그런 내용이 거의 없기 때문에 힌트를 안 보여줬네.
아예 안 보여줬기 때문에 우리는 힌트를 기대했거든, 사실은. 다음 선거의 힌트, 다음 남은 거는 이제 윤석열밖에 없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힌트를 많이 안 보였다는 얘기는 저는 오히려 좀 긍정적으로는 8인들이 비상계엄 자체가 요건이 안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자기들이 법리적으로 이걸 방어할 재간이 없는 상황이고 한덕수 선거 과정에서도 여기에 대해서는 거의 제가 볼 때는 드러내지 않는 방식을고 제가 아까 비겁했다라고 얘기하는 이 두 사람 정영식 조한창은 아예 그냥 언급을 하지 않아 버리는 상황이기 때문에 언급하지 않으려고 각하를 한 거죠. 예. 그래서 이 3인 자체가 좀 긍정적으로 얘기하면 나중에 보수층으로부터의 논란과 몰매를 피할 수 있는 명표용으로 이거 던진 거 아닌가라고 우리가 좀 긍정적으로는. 근데 네. 이 사안 자체를 사실 뭐 기억하시는 분들 오늘 토론만 오늘 이 분석만 보신 분들은 쟤들 뭐 그때는 인용이라고 했는데 지금 기각이니까 당황했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으니까 스픽스에서 지난주 거의 후반 무렵에 목요일 금요일에 계속 말씀드린 이거는 기각이 될 것 같은데 기각이 되더라도 5대 3이나 4대 4 정도가 나올 가능성이 있다. 그런데 그러면서 힌트가 좀 나올 것이다. 그러니까 5대 3이 기각이 된다라고 예상을 했으면 기각이 되는 거는 뭐 지금 시민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좀 짜증이 나는 일이지만 8대 0의 기각이라는 거는 있을 수가 없다. 그래서 그 예상은 지금 다 맞은 거예요. 근데 그러니까 예상을 말씀하시면 네. 지난주에 제가 정확하게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헌법재판관이면 인용한다. 그리고 제가 한덕수 총리를 탄핵해야 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바로 이러한 논리로 정확하게 얘기했습니다. 헌법재판관 임명과 관련돼서도 위법하지만 상당성 그러니까 이것은 중대한 법 위반이 아니어서 그리고 뭐 예를 들면은 더 길게 했으면은 이게 상당한 법 위반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은 그렇죠. 날짜가 그렇게 길지도 않고 의도도 고약한 의도가 아니어서 그래가지고 이것은 아마 이 파면 사유가 아니다 이러한 논리로 기각할 수 있다 기각한다 이런 전망 이 기각이 된다는 전망도 상당하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이제 맞췄느냐 안 맞췄느냐의 문제에 있어서는 맞췄죠. 그런데 그렇죠. 맞췄다고 우리가 여기서 김민아 맞췄다 기각이다. 김민아 도사다 지금 그러겠습니까? 그러니까 일단 이게 지금 결과는 예상했지만 기각으로 나오니까 첫 번째 찝찝하고 짜증이 나는 거는 어쩔 수가 없다. 그리고 두 번째 그 바랐던 힌트 있지 않습니까? 네, 힌트가 없다. 힌트가 없는 게 이게 근데 다시 한번 이 뭐지 왜 이렇게 힌트를 안 주지 이게 좀 저는 상당히 사람을 불안하게 만드네요. 찜찜하면서 네. 힌트도 좋다고 생각을 해요. 어떤 힌트? 그게 되게 찝찝한 게 뭐냐면 네. 각하 2명이에요. 아 각하 2명. 그러니까 사안과 사건이 다르다. 지금 한덕수 거랑 윤석열 거의 사안 사건이 다르다. 그렇게 얘기를 하시잖아요. 그래서 8대 0 인용. 저도 이제 계속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오늘 한덕수 거를 보면은 보수 성향의 재판관들이 사유와 이유를 다르게 해석을 해서 각하 의견을 낼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걱정이 드는 거예요. 정영식 조한창이 네, 국민의힘이 김복성. 주장해 왔던 네. 예 박근혜 탄핵 선거 때는 그렇게 해서 야 이거는 형사적인 거는 좀 빼고 네. 다시 이야기를 하겠다라고 하면서 이제 그냥 그렇게 진행을 시켰거든요. 근데 그것도 다 받아들여졌었고, 근데 이제 국민의힘에서는 그게 아니고 각하를 요구하잖아요. 각하를 요구를 하는 거잖아요. 그 절차로 그렇게 빼면 안 된다라고 그러니까 예를 주장을 들면 하는 거잖아요. 이거잖아요. 결국에는 네. 국민의 주장이 자 내란죄를 뺐잖아. 네. 그럼 내란죄를 뺐으면은 국회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네. 이 탄핵소추 의결에 찬성표를 안 던져. 그러니까 네, 이거는 그건 안 돼. 아니지. 이거는 국회에서 탄핵소 그럼 헌재까지 안 넘어가잖아. 그럼 이거는 처음부터 각하시켜야 돼. 이 논리를 계속 얘기하고 그렇지. 있잖아요. 맞아. 그 논리를 정영식과 네. 조한창이 네. 받아들일 수도 있지 않을까. 거기다가 김복현까지 받아들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근데 이제 우리가 상식적이라면, 걱정이. 그러니까 제가 볼 때 이제 요즘에 워낙 상식적이지 않은 일이 많이 벌어지니까, 근데 변론 과정에서 절차적인 흠결이라고 하는 게 말씀하신 내란죄 문제, 그 다음에 검찰 수사 자료를 갖다가 증거로 채택하는 문제, 그 다음에 제기됐던 게 준용에 대한 네. 규정 이런 거였는데. 이건 왜 문제가 되냐면 네. 자기들이 평의를 통해서 다 합의한 내용이 있다고 자기 입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실제적으로. 생각해보니까 좀 다른 것 같아. 그럼 아니 그러니까 평의를 통해서 합의한 내용을 가지고 실제로 자기 입으로
그러니까 균형 규정은 정영식의 입으로, 그다음에 증거 채택 문제는 이미선의 입으로, 그다음에 내란죄 문제 같은 경우는 문영배의 입으로 다 얘기를 했어요. 형에서 아무런 문제가 없어. 니네 이러 문제 얘기를 하는데 예를 들면 헌법재판소법 몇에 의해서, 그다음에 뭐 헌법 몇에 의해서 우리끼리 다 회의를 해봤는데 이건 문제가 없으니까 얘기하지 마세요라고 문영배, 이미선, 그러니까 정영식이 얘기했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그럼 제가 볼 때 냅두면 안 되는 거죠. 자기들이 지입으로 얘기해놓고. 교수님 말씀이 맞는데 이 사람들이 우리가 자료를 계속 좀 판단해보고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 보니까 이거는 각하하는 게 맞는 것 같아. 그럼 어떻게 할 거냐고. 아니 근데 그거하고 그거하고는 또 케이스가 다른 게 네. 요거는 변론을 딱 2시간 했어요. 네. 변론을 딱 2시간 하고 검찰 수사 기록도 군검찰도 아무것도 증인도 없이 한덕수 총리만 나와가지고 변론 2시간 하고 그냥 끝난 사건이거든요. 근데 요거는 한 달을 쭉 넘게 증인들 쫙 불러서 한 거잖아요. 그러면은 그동안에 윤석열 측 변호인들이 그런 주장을 하는 거지. 이게 각하 사건이기 때문에 네. 우리는 이 재판에 참여할 수가 없다. 네. 이건 요 자체가 사건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데 왜 우리가 재판에 참여해야 되냐. 우리는 우리 주장을 할 게 없다라고 한 달 동안 계속 꾸준히 주장을 했어야 된단 말이지. 근데 그런 주장이 없었어. 초반에 하다가 그냥 계속 이상한 소리만 한 거잖아요. 그러면서 뭐 중국 때문에 그랬고 간첩 때문에 네. 그랬고 뭐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그랬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자가당착적 논리가 돼버린 거야. 그러면은 한 달 반 동안에 왜 그러면 그 탄핵 심판에 너희들은 참여를 해가지고 너희 주장을 한 거니? 기각해달라고? 그 기각해달라고 주장한 요지는 뭐야?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판사들은 니들이 기각해달라고 한 요지를 가지고 거기에 관해서 이제 탄핵을 하고 인용을 해달라고 하는 국회 측과 관련해서 그거를 인용을 하고 뭐 그러면서 자신들의 결론을 쓰고 그 결론에 관한 의의를 마지막으로 달고 이제 끝내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요 사건의 성격 자체도 다른 거니와 절차도 이렇게 오랫동안 진행된 사건, 그리고 수많은, 그리고 뭐 자꾸 이제 검찰이 불법적으로 수집한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내란의 수계엄이잖아요. 내란의 수계엄이데다가 가장 적법한 군 검찰이 또 했던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수사 기록들이 그거 지금 다 채택이 됐거든. 아니 그리고 예. 오죽하면 맨 마지막에요. 하도 난리를, 제가 더 나쁜 말을 쓰고 싶은데 하도 난리를 치니까 마지막에 뭐라 그랬습니까? 그래요? 할 얘기 다 하세요. 무제한으로 방어권 얘기를 하니까 그렇죠. 그럼 당신 무제한으로 얘기하세요. 라고까지 다 풀어준 거예요. 이 얘기는 뭐냐면 평의에서 야 이것까지 난리를 치네, 방어권 문제까지? 그래 그럼 방어권 다 풀어주자. 자 내가 시간 무조건 줄 테니까 싹 얘기하세요까지 얘기해서 제가 볼 때는 자기들 내부에서 헌재 재판관들은 절차적 흠결 문제를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사실인 것 같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판판이 윤석열 측이 제기하는 걸 다 들어줬거든. 근데 지금에 와서 그렇게 들어준 사람들이 절차적 흠결을 전제로 들어서 만약 각하라고 하는 판결을 내린다? 제가 볼 때 그러니까 두 분 말씀 잠깐만. 네. 두 분 말씀 말씀하세요. 맞다니까요. 예, 저도 예. 거기에 동의를 하는데 이번에 그냥 각하 2명을 한 게 찜찜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맞아요, 정말 맞아요. 찜찜하고 예, 저도 걱정이 되는 거예요. 저도 찜찜해.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주에 계속 한덕수 건은 그냥 기각될 것 같아요. 이거는 뭐 중대하게 헌법과 법률을 위반했다라고 보긴 좀 어려울 것 같아서 잘못은 했지만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직을 복귀시킬 것 같아요라는 얘기를 많이 했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솔직히 각하할 줄은 몰랐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대통령 직과 관련된 대통령 탄핵소추 의결 그 숫자 정족수를 맞춰야 돼 이렇게 해가지고 각하시킬 줄은 몰랐다니까요. 그러니까 걱정이 되는 거예요. 아니 근데 아니에요? 이거를 이제 한마디 덧붙이면은 예. 이런 점은 있습니다. 이 의결 정족수가 네. 대통령 권한대행을 탄핵하는 데 필요한 의결 정족수가 151명이냐 아니면 200명이냐 하는 문제는 사실 헌법 학자들 중에 어떤 사람은 200명인 것 같은데 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있어요. 없지 않습니다. 예. 그리고 그 헌법에 관한 이 주석서를 이제 그 쓴 사람이 애매하게 이제 쓴 부분도 있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제 문제들이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2명의 헌법 재판관도 그런 이제 헌법 학자들이 주장하는 바가 막 있고 이러니까
이렇게 이제 좀 더 용이하게 이제 쓸 수 있는 환경이 있었다라는 생각도 저는 듭니다. 이제 그런 게 있었는데, 근데 요 얘기를 이제 윤석열 걸로 갖고 오면은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을 이렇게 이제 의결을 했는데, 그걸 가지고 헌법재판소 단계에 와서 탄핵 심판에 갖고 와가지고 다시 쟁점을 정리하고 그 다음에 여기서 정리하는 과정에 행위는 뭐 그대로 다 다루지만은 이 형법을 위반했느냐라는 쟁점은 여기서 빼고 이제 논의하자라고 정리한 것이, 이것이 절차에 있어서의 어떤 위반이냐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는 그게 어떤 절차적 흥결이나 위반이라고 얘기하는 그런 사람은 멀쩡한 헌법학자 중에는 없습니다, 사실. 멀쩡하지 않은 사람은 멀쩡하지 않으신 분은 그런 주장하시는 분이 있는데, 최소한 멀쩡한 사람 중에는 없다. 그렇다고 하면은 뭐 지금 우려하시는 대로 뭐 얼굴에 철판 깔고 야 이게 이렇게 판단했기 때문에 이게 절차적 문제가 있어 뭐 이럴 수도 있겠지만은, 그 이제 쉽게 어느 정도로 쉽게 할 수 있느냐에 대한 어떤 그 뭐랄까 이런 저항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한덕수 이 탄핵하는데 필요한 이 의석수는 200석이야라고 하는 것보다 그 이제 윤석열 탄핵은 절차적으로 문제가 있어라고 하는 게 훨씬 더 어마어마하게 어려운 것은 또 사실이다. 그 점은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게다가 이게 지금 보도 자료에 나와 있는 것이긴 합니다만, 선고문이나 판결문을 이렇게 전부 다 보지를 않아서 그 결정의 의 부분에 보도 자료에 헌법재판소는 대통령 권한 대행 중인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 소추 시 그 의결 정족수는 국회 제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족하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다. 네. 요게 이제 이번 결정의 의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2명은 각하 의견 냈잖아요. 근데 이게 2명이 각하 의견을 냈지만 보도 자료에 이렇게 의의를 썼다는 거는 이제 일단은 그게 다수잖아요. 그럼 2명이 각하 의견을 냈다는 거는 6대 2지 않습니까? 네. 그럼 우리가 이제 최악의 상황을 고려한다고 하더라도 당연히 우리는 8대 0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혹시 각하 의견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들한테 절대 다수인 6명은 이거는 절차상에 문제가 없다.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그렇게 지금 결정한 거다. 요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결정의에 한 번 더 강조를 했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러니까 뭐 찝찝한. 저희가 이제 네. 최악수를 보면 말씀한 최악수를 보면 이 두 사람,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이제 정영식, 조한창은 매우 정무적인 판단을 하는 것 같다라고 얘기할 수 있고, 그렇지. 김복형은 매우 법률적인 판단을 하고 있다라고 네. 볼 수 있는 거죠. 네. 그러면 법률적으로 판단하면 윤석열 탄핵 문제와 관련해서 인용은 안 할 수 없는 자다. 법리적으로 따지고 보면. 김복형이. 그죠. 근데 이 두 예. 사람은 이런 식으로 회피를 하는 상황이라면 뭐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런데 그런 결론적으로 6대 2의 판단이 날 수도 있는데, 저는 장 소장님의 지금 이 답답함은 제가 충분히 알겠어요. 이게 왜냐하면 자기랑 가까운 사람이 자기한테 반대하면 더 화나거든. 네. 만약 이게 만약에 기각되는 순간 제가 볼 때 여기서 가장 큰 피해를 볼 분은 장 소장님이 가장 큰 피해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이 사안을 가장 엄중하게 대해야 되는 거는 사실입니다만, 저는 순리대로 가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아 근데 지난주에 한때 장 소장님이 드럼 통론을 많이 얘기했어요. 그것이 이제 다시 떠오를 정도로. 드럼 통론은 틀렸어. 종이관론이 좋습니다. 종이관. 그러니까 상당히 압박을 왜또 느끼실 관까지 것이다. 얘기를 해요? 종이 드럼통도 관이잖아. 그러니까 아니, 근데 드럼통보다는 드럼통이 냄새가 나잖아요. 아무래도. 드럼통에 안 들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요. 25,000원짜리 종이관이 냄새는 덜 나지 않겠습니까? 왜 자꾸 날 보내려고 그래요? 왜? 그 찝찝한 게 뭐냐면 지난주에까지 계속 소문난 게 김복형 네. 재판관이 계속 또 각하 얘기를 한다. 더 문제가 있다고 그랬다. 네, 계속 그렇게 얘기를 한다라고 뭐 소문으로 알고 있잖아요. 그럼 정영식, 조한창 가만히 있다가 각하하고, 김복형은 나는 계속 각하 의견 얘기했잖아. 그러면서 각하해버리고. 그러면 이게 인용이 안 되니까 그런 이제 걱정과 우려가 있는 거죠, 한마디로. 저도 그냥 여러분 의견 다 동의를 해요. 근데 최소한 우리가 좀 제한적으로 판단을 해보면, 불리하게 좀 판단을 해보면 그럴 수도 있지 않을까 걱정이 갑자기 확 드네요. 각하 의견 2명 낸 거에 대해. 최악의 상황도 고려를 해야죠. 네. 최악의 상황도 고려를 해야 되는 건 맞다고 생각하고. 걱정이 많아요. 예. 그건 뭐. 윤석열 전망까지. 근데 요 한 가지만 이야기를 하죠. 그
선거 공지는 언제 할까요? 그래서 참 예. 저는 지금 해라. 지금 오늘 지금 오늘이라도. 당장 해라. 네, 라고 촉구를 하고 빨리 좀 해라. 밤을 새서라도 지금 이거를 하지 않으면 큰일 납니다. 지금 거의 물리적 충돌이 사실은 이 집회 현장과 그다음에 이제 농성하는 분들과 이런 사이에 물리적 충돌의 어떤 정도나 이런 것들이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느끼기에는 이 우발적 충돌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는 간헐적으로 이제 일어나고 이런 상황들이 자꾸 불거진다라는 이제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빨리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언론 보도나 이런 걸 쭉 종합을 해보면은 지금 4월설 이런 게 막 나오잖아요. 지금 이 윤석열 탄핵 심판이 4월까지 넘어간다. 예. 그럼 이번 주에 안 한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굉장히 지금 이 위기감이 들고 요 4월설의 근거 뭐 여러 가지 이제 뭐 음모론적 근거들이 있습니다만 그런 거 다 제외하고서라도 좀 걱정스러운 게 이런 대목은 한번 야 이거는 그런가 싶은 얘기가 있더라고요. 요런 얘기는 뭐냐면 그러니까 이 문영배 임미선 재판관의 경우에는 4월 달에 이제 임기 끝나지 않습니까? 4월 18일 날 끝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이 후임 재판관들의 어쨌든 뭐 언젠가는 후임 재판관 임명이 될 거니까 후임 재판관들의 부담을 덜기 위해서 일반 사건들을 어쨌든 간에 어느 정도 마무리를 하고 싶을 거라는 거예요. 다른 일반 사건들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일반 사건의 경우에는 대개 이제 그 달에 마지막 목요일 날 선고를 하는데 그게 이제 이번 목요일 아닙니까? 예. 그러면 목요일 날 아마 일반 사건 선고를 할 것이다. 하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를 한다는 겁니다. 그럼 목요일 날은 일단 그 선고하느라고 이제 윤석열 선고는 안 할 것이고 그럼 금요일이 남는데 만약 금요일 날 윤석열 탄핵 심판 선고를 하게 되면은 일주일 내에 3번 지금 선고하게 되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거기다가 목금 연속 선고를 하는 것인데 보통 그렇게 일정 잡기 어렵지 않겠느냐. 뭐 법조계 일부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걸 고려하면 다음 주로 또 넘어갈 가능성이 있지 않겠어라면서 우려를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뭐 여러 가지 지금 고려할 상황이냐라는 말씀 다시 드리는 거예요. 그런 거 고려할 상황이냐. 무조건 이번 주 내에는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끝내고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말씀을 다시 드리면서 오늘이라도 빨리 공지해라. 이렇게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저도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국민의힘이나 대통령실이나 보수파 쪽에 지금 엄청나게 흥분해 있고 기가 살았어요. 더욱더. 그러니까 흐름을 쭉 봐보세요. 대통령 즉 구속 취소가 됐고 또 뭐 감사원장이라든지 검사들 또 기각됐고 한덕수 기각됐잖아요. 복귀했잖아요. 그러니까 흐름이 보수파가 우리가 계속 밀어붙이고 요구를 하면은 헌재들도 영향을 받는구나라고 생각을 해서 그러한 행동들이 더 심해질 것 같고 당장 대통령실에서 민주당을 이제 공격을 하잖아요. 탄핵 남발하는 악의적 정치하는 민주당 나쁘다. 민주당 반성해라. 국민의힘에서 이런 메시지들이 막 나온단 말이에요. 참 요새 흐름과 분위기가 상당히 좀 안 좋아진 것은 맞는 것 같다. 좀 그런 생각이 들어서 걱정이 돼요. 제 생각에는 그러니까 26일 이전에 선거기를 정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헌재 판결이 정치적 오염이 됐다라고 하는 국민들의 공감대가 만들어지면 안 돼요. 근데 26일 날 이재명 당대표에 대한 2심 선고가 있습니다. 26일. 네. 예. 근데 그 이전에 만약에 선거기일을 선정하지 않는다면 누가 뭐 자기들이 아무리 헌법재판소에서 아니라고 하더라도 헌법재판관들이 소위 윤석열의 탄핵 심판이라고 하는 것과 이재명의 형사 재판이라고 하는 것들 갖다가 서로 이렇게 저울질해서 보는 거 아니야라고 하는 그렇죠. 정치적 오염이 발생했을 때 예. 쌍방이 헌재 결정에 대해서 승복하지 않을 수 있는 조건과 상황을 헌재 스스로 만들어주는 결과들이 되는 측면들이 분명히 있다. 뭐 그 이전부터 계속 나왔던 얘기들이 막 별의별 얘기가 다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쌍방, 그러니까 소위 진보와 보수를 지치게 만들어서 헌재가 판결이 되더라도 제대로 싸우지 못하게 하려고 지금 시간을 끌고 있다라는 등. 또 그 이전에는 이정희 재판관이 아마 퇴임 3일 전인가 아마 선고가 됐나 봐요. 보니까. 그래서 아마 퇴임 뭐 얼마 전에 할 거다. 별별 얘기가 많이 나오면서 선고 기일이 계속 뒤로 미쳐지는 것 자체가 문제가 없는 것처럼 얘기가 나왔는데 만들려고 했었는데 결론적으로 3월 26일을 넘기는 순간 소위 정치적 오염이 될 수밖에 없다. 정치적 오염은 불복의 근거가 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헌재가 지금까지 세워왔던 관례, 그러니까 나름 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중대한. 박근혜 때가 두 가지입니다. 헌법 수호의 이익이 대통령 파면에 따르는 국가적 손실을 압도할 정도로 커야 된다. 이게 중대성이겠죠. 예. 그러니까 민주연구원에서 얼마나 큰 문제가 발생했는지 막 액수를 만들어서 갖고 왔던 거잖아요. 경제적으로 이런 게 많다라고 하는 것이고. 아니 그리고 정영식 재판관이 일단 그리고 처리나 절차에 있어서도 중대 사건을 먼저 처리한다라고 본인이 이야기했어요. 맞아요. 주심이 그럼요. 주심이 처음에 헌법재판소 이 탄핵 심리할 때 네. 처음 이야기했기 때문에 두 번째 뭐냐면 대통령이 법 위배 행위를 통하여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경우의 하나라고 얘기했으면 그렇지. 아니 국민한테 총을 들이대고 장갑차를 밀고 들어오고 선관위로 들어간 게 다 눈으로 확인됐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건 국민이 뽑은 자가 국민한테 총뿌리를 들이대고 장갑차를 들이대고 선관위에 침입을 한 거기 때문에 저는 이 두 가지를 가지고도 소위 판결하지 않은 이유가 만약에 이재명 당대표에 대한 청사재판 2심 결과를 보는 거라고 얘기해버리면 저는 제가 볼 때 헌재의 존립기반 자체가 무너질 수 있기 때문에 저는 내일이라도 그 재판 결과가 나오기 전이라도 해야 한다. 이게 지금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전두환 씨가 체포되기 전에 백담사로도 가고, 예? 그리고 그냥 풀어주고 나중에 또 사면 받고 이 정 과정에서 만약에 비상계엄을 했잖아요. 내란을 일으켰잖아요. 내란의 혐의가 확정됐잖아요. 돌이켜서 생각을 해봅시다. 그런데 내란을 일으킨 자가 그 다음 날에 체포되지 않고 국회가 그 자의 탄핵을 가결하지가 않고 그것도 거의 열흘 있다가 12월 14일 날 했죠. 12월 3일 날에 계엄을 했는데 이게 민주정이라는 나라에서 자유공화정이라는 나라에서 이게 비상계엄을 하고 친위 쿠데타를 일으킨 놈인데 윤석열은 그것도 자기와 자기 마누라 살자고 누가 봐도 그렇잖아요. 게다가 이제 사람까지 죽여버릴 수도 있던 정황이 너무 많잖아요. 그것도 사건을 조작하고 만들어서 죽이려고 했잖아. 그렇죠. 그 옛날에 70년대, 80년대하고 똑같은 짓을 하려고 했던 인간이거든. 고문을 했어요. 예. 그런데 이런 자가 그 다음 날에 체포되지가 않아. 그 다음 날에 체포되지가 않고 술렁술렁 있다가 겨우 구속이 돼. 겨우 구속됐다가 풀려 나와. 그리고 그 옆에 있었던 경호차장은 끝까지 구속이 안 되고 있어. 그리고 검사는 그 구속영장 청구 가지도 않아요. 예, 실질심사에 가지도 않아. 그리고 사법부는 법원은 그냥 대충 그 인권보호가 최고야. 갑자기 과거부터 고문하고 인권보호하고는 하나도 관련이 없었던 검찰 그리고 구속영장을 남발했던 사법부가 갑자기 심지어 트로트 가수가 술을 먹고 뭐 운전을 하고 그거 하는데도 검사가 갔습니다. 이게 지금 상식적으로 말이죠. 우리가 자꾸 정치 논리로 야 이게 이렇게 길어질 거야 저렇게 길어질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전혀 정치적이지 않은 일반 시민 대학을 나오고 그 현업에서 그래도 어디 뭐 기업에 무슨 뭐 임원하고 그런 분들을 만나봐도 야 그 다음날 구속됐어야 되는 거 체포됐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렇죠. 내란 범죄자. 아주 온건한 분들도 요즘은 답답해가지고 그 말씀을 해요. 아니 이게 상식적으로 자유공화정 체제 자체를 전복시키려고 한 놈이잖아요. 윤석열은. 근데 이유가 되게 사특해, 강특해. 자기와 자기 마누라의 범법 혐의를 덮어버리려고. 근데 이런 자가 나와가지고 야 산불 막아요. 공무원들한테. 직무가 정지가 됐는데 이런 글을 이제 쓴 거 아닙니까 지금? 근데 그 전까지 이제 쓴 글은 뭐 본인의 어떤 정당성을 주장을 하거나 예. 또는 이제 누가 사망을 했다라는 거에 대한 무슨 뭐 조의를 표하거나 적어도 그런 정도였습니다. 근데 이거는
무슨 업무를 지금 점점 지금 업무를 지시하는 것에 가까운 그런 방향으로 지금 가고 있잖아요. 계속 메시지가. 제가 볼 때는 이게 일종의 살라미 전술인 것 같다. 본인이 직무가 정지됐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야구를 보면은 투수가 심판을 혼란스럽게 하지 않습니까? 계속 스트라이크 존을 넓혀가지고 계속 던져가지고 스트라이크 존에 그 간당간당하게 걸리게 해가지고 그런 작전인 것 같다.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직무정지가 된 대통령이 낼 수 있는 메시지가 아니지 않습니까? 이런 것에 대해서 조치가 필요한데 누가 지금 어떻게 조치를 할 수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못하지 않습니까? 이런 게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제가 볼 때는 저 정도라면 두 가지겠죠. 하나는 기각을 확신하는 거겠죠. 기각을 확실히 내가 돌아갈 거니까 미리 선제적으로 저런 행위들을 할 수 있다라고 판단하거나 아니면 소위 보수층들한테 계속 시그널을 주는 거죠. 나 돌아갈 거야, 나 돌아갈 거야. 그러니까 이런 잘 알아서 불러. 이런 정도의 상황이기 때문에 자기 자신의 범죄 행위에 대해서 전혀 예를 들면 죄책감이라고 하는 걸 찾을 수 없는 인간이다. 따라서 이 사람이 돌아오게 되면 다시 동일한 방식의 소위 내란, 제2의 내란을 할 수밖에 없다. 이거 뭐 기사로 다 나왔습니다만 그럼요. 이미 수시로 그걸 하려고 했다라고 하는 것이 확인되기 때문에 돌아오게 되면 본인의 행위에 대해서 헌법재판소가 소위 면죄부를 준 거라는. 그러니까 1000명은 동원해야 되지. 그렇죠. 동원해야 됐어야 했잖아. 왜 500명만 동원했어?라고 아주 화를 냈었다는 거 아닙니까? 김영환한테. 근데 이런 자가 돌아오는 시나리오까지 우리가 생각을 하고 있는다는 게 이게 말이 되나? 그러니까 지형 자체를 그렇게 만들어 왔고, 네. 그러니까 또 제가 볼 때는 이 우리 사회가 전반적으로 언론이든 뭐든 마찬가지로 상식과 기준의 문제가 아니라 이익과 권력이라고 하는 것으로 다 갈라져 버렸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그러니까 최근에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이상한 여론조사가 나왔는데 그 호남 지역에서 소위 윤석열의 지지율이 40몇 %가 나왔는데 기자들이 그걸 기사로 막 써버려야 되는 거예요. 비상식적인 거죠. 그렇죠. 우리가 언론이 그럼 그걸 딱 봐서 이게 말이 되는 거냐라고 하는 비판적 논조를 가지고 소위 민의와 여론을 갖다가 반영을 해야 되는데 언론은 끊임없이 그런 얘기들을 쏘아대고 있고 법원과 소위 검찰이 보여준 모습을 보면 국민은 뭐 아나 무인 쳐다보지도 않는 상황이고 권력자들 또는 자신의 죄를 갖다가 증거를 인멸하기 위한 행위만 다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이 자산이 아무것도 우리 사회에 존재하지 않는 상황이 돼버린 거죠. 거기다가 헌재 같은 경우도 시간을 계속 들들 끌고 어떤 방향성도 보이지 않고 설명도 안 하는 상황이니까 국민 입장에서는 이제 우리가 무엇을 믿지라고 하는, 그러니까 저희 공화국이라고 하는 것의 핵심은 주권자인데 주권자들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무엇이 있지라고 하는 근본적인 고민을 하는 순간 저는 민주헌정은 어떤 형태로든지 굉장히 파열음을 겪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거 하지 말자라고 하면서 대통령을 탄핵했던 거잖아요. 따지고 보면 심판하자는 거였고. 근데 그것마저도 이게 지금 깨지는 상황이니까 매우 답답한 상황이다. 그래서 마지막 보루가 헌재였었는데 그래도 헌재는 그나마 따박따박 왔다고 생각했었는데 한 보름 전부터는 이거 아닌데 이런 마음을 갖게 되면 공화국에 대한 국민들의 서로 간의 신뢰가 깨지는 거예요. 그럼 존재할 수 없는 거죠. 기본적으로 이제 이 사건하고 이게 헌법재판관 임명 여부 또는 상설특검 임명 여부가 주요 쟁점이었던, 인용과 기각의 주요 쟁점이었던. 그리고 각하도 이게 전혀 상황이 다릅니다. 이런 사건과 윤석열 대통령에 관한 탄핵 사건을 1대1로 해서 헌재 재판관들이 이런 판결을 내렸으니, 이런 결정을 했으니 아마도 이걸로 이 구도 그대로 윤석열 사건도 갈 것이다라고 우려하시는 것, 걱정되죠. 과도하게 생각하시는 것, 그것도 저는 너무 지나친 일반화다. 이 판사들이 사건의 케이스별로 그 쟁점에 따라서 판단하는 걸로 훈련을 받은 사람들이 수십 년 동안 이거를, 그러니 윤석열 탄핵 사유도 비슷한 게 나올 것이다. 일부 언론인들까지 이렇게 쓰고 있는데 그거는 너무 단순한 논리인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근데 이게 그 한덕수 대행이 나오자마자 이제 복귀했으니까 남은 기간 모든 판단 기준은 산업과 미래세대 이익이다. 이런 얘기를 해버리는 거예요. 이거 윤석열의 용어란 말이에요. 따지고 보면. 아니 산업과 미래세대 이익이라고요?
자기들이 잘못한 행위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국민들한테 얘기할 것인가라는 얘기는 한마디 안 하고 뭐 다른 얘기 했는지 모르겠어요. 속 보니까 제가 이것만 하진 않았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뭐 또 나오는 게 뭐 국민 국익 확보에 모든 지혜 영향 쏟을 떠오르고 있네. 그러니까 제가 볼 땐 전혀 죄책감이라고 느끼지 못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아니 어떻게 이런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하는 대로 주식시장이 반응을 합니까? 주식시장 지금 약보합 상태거든요. 환율은 지금 1,467원 찍고 있습니다. 예, 계속 하락하고 있어요. 뭐 이런 것들은 놔두고 아니 시장이 아주 가장 정확하다며요. 예? 그러면 환호를 했어야지. 야, 한덕수가 그렇죠, 나와서 국가가 이제 정상적으로 운영이 되니까 우리 주식시장도 저평가의 늪에서 빠져나와서 환율도 정상을 찾고 우리 환율만 지금 정상을 못 찾았거든요. 그렇죠. 모든 환율들이 지금 달러 약세가 된 상황에서 모든 나라의 국가 통화가 거의 다 제자리를 찾고 있는데 우리만 아직도 1,467원이야. 네. 이게 지금 IMF 환란 이후에 최고 환율입니다. 그러니까요. 예. 한덕수 총리는 여기에 관해서 한번 대답을 해보세요. 그리고 국민의힘도 한번 대답을 해보시고. 근데 만약에 윤석열이 네. 탄핵이 기각이 된다? 어우. 제가 오랫동안 주식시장에 뭐 20 몇 년 있었습니다만은 아마 2,600 정도 수백 포인트 하락할걸요? 제가 또 이제 수백 포인트 전환하는 하락할 겁니다. 자본이 신뢰할 수 있는 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네. 뭐 저건 우르르 무너질 수밖에 없는 나라가 되는 것이고 다 빠지거나 지켜보는 상황이기 때문에 대부분 다 빠지겠죠 실제적으로. 그다음에 이제 김진 중앙일보 전 논설위원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탄핵이 기각이 되면 이건 국민 다수가 납득하지 못하는 그 결정이잖아요. 그럼 우리나라 국민들이 전두환도 무너뜨린 우리나라 국민들이에요. 87년에 전두환도 무너뜨렸습니다. 총칼로 사람 죽였어요. 전두환은 실제로. 그랬는데 전두환도 무너뜨렸습니다. 윤석열 따위를 못 무너뜨릴 것 같아요? 총칼을 직접 동원했던 그리고 사람을 죽였던 5.18을 일으켰던 전두환 체제도 무너뜨렸잖아. 근데 윤석열 따위 너희 검사 따위를 못 무너뜨릴 것 같아?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윤석열이 탄핵 기각돼서 돌아온다고 하면 김진 논설위원이 정확히 본 거예요. 못 무너뜨릴 것 같니? 전두환 노태우도 무너뜨렸는데 군인들도 탱크 몰고 들어온 군인들도 무너뜨렸는데 못 무너뜨릴 것 같아? 마지막으로 이렇게 한덕수 조금만 길게 이 자들이 어떤 자들인지에 대해서 우리 모든 국민들은 이제 극렬히 대립하는 정치권에 대해 그러지 말아야 한다는 목소리를 확실하게 내고 있다. 헌법과 법률에 따라 젊은 미래 세대와 대한민국 미래를 위해 국민들과 정치권과 언론과 또 시민단체와 기업과 정부 공무원들 모두와 함께 최선을 다해 나가겠다. 저는 무슨 예를 들면 지는 아무런 잘못이 없고 아무런 문제가 없는 남의 나라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처럼 그렇죠. 이렇게 얘기하는 걸 보면서 야, 이 자들은 진짜 다시 돌아오면 그냥 내라는 기본적이다라고 생각이 들 정도의 발언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야, 이런 자들이 지금까지 우리를 3년 동안 국정을 운영을 했었고 국민들을 개돼지로 알았겠구나라고 상상할 수밖에 없는 게 이런 발언들을 보면서 그렇게 우리 해석할 수밖에 없는 최소한 거예요. 한덕수 총리도 복귀 일성에 계엄을 충분히 막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그 이야기는 했어야 되는 거 아닌가? 해야죠. 안 그래요? 그리고 탄핵 소추안을 어쨌든 의결했지 않습니까? 네. 그 정도 상황이 돼서 미안하다. 그런 얘기를 해야죠. 근데 지금 뭐 이게 헌법재판소에서 기각이 된 것이 뭐 개선 장군처럼 뭐 할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정치적 승리입니까 이게? 그러니까 말이에요. 이게 진짜 이런 자들이 소수 법조 카르텔 검찰사 출신들 그 다음에 50원 인간들이 5천만 국민들을 마음대로 갖고 놉니다. 네. 언제까지 그럴 수 있을지 두고 보겠습니다. 근데 금주가 마지막일 거라고 저는 여전히 믿고 있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광고 가겠습니다. 비교원으로 최대 108만 원의 혜택입니다. 비교원 하나면 인터넷 신규 가입 시 48만 원이고요. 예. 휴대폰 통신사 변경해도 최대 30만 원, 정수기 렌탈 최대 30만 원이고요. 인터넷 성능 뭐 거기서 거기죠. 혜택만 잘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비교원은 23년 동안 60만 명의 누적 가입자와 983억 원의 누적 현금을 지급했습니다. 그리고 개인정보 보안도 철저해서 한 건의 보안 사고도 없었습니다. 8억 원 이상의 보증보험을 가입해서 한 분도 억울한 일 없도록 준비된 인터넷 비교원. 인터넷 휴대폰 정수기 비교는 비교원에서 하시고요. 예, 비교원 보장제를 혜택이 적을 때는 150% 보장해 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1670-2571 네이버 인터넷 비교원을 검색하시고 상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인 추천할 때마다 최대 4만 원 모바일 상품권을 드리고 있습니다. 최경령의 정치본색, 김종국 전 청와대 행정관,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 그리고 김연아 시사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스픽스는 말하는 언론입니다. 대세는 유튜브, 그중에서 스픽스.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설정. 여러분이 저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가 여러분을 사랑하는 4가지 방법입니다.